다음 이야기는 오로지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창작된 내러티브 재구성입니다. 실제 사건, 인물 또는 상황과의 어떠한 유사점도 순전히 우연입니다. 마이클 베네데티가 자신이 지배하는 브루클린 빌딩 꼭대기의 사무실에 있을 때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가장 충직한 부하 중 한 명인 프랭키가 수화기 너머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떨리는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마이클의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윌리엄스버그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는 사창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마이클의 가장 위험한 라이벌인 빈센트 카루소가 고향에서 납치해온 소녀들을 인신매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소녀들이 매일 성폭행당하고 탈출을 시도하면 구타당하며 누군가에게 알리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레이첼이라는 19살 소녀는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다 머리채가 잡혀 끌려 들어가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이클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레이첼이 겪고 있는 지옥을 묘사하는 프랭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원초적인 분노였습니다. 그것은 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들의 손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분노였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은 자신이 그 사창가로 들어가 빈센트 카루소와 그의 부하들을 모조리 죽이고 레이첼과 다른 모든 소녀를 해방시킬 것이며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절대 자신을 막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즈 카메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과 사랑, 그리고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울리는 범죄, 드라마, 배신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주세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클 베네데티는 35살이었고 뉴욕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마피아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기관이자 사람들이 술집, 카지노, 도시의 어두운 거리에서 속삭이는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절대적인 권력, 완전한 통제, 그리고 그에게 도전하는 자에게 닥칠 확실한 죽음과 동의어였습니다. 그의 제국은 맨해튼에서 스태튼 아일랜드까지 뻗어 있었고 매달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호화로운 카지노,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은밀한 거래를 하는 고급 바, 가족 전체를 파산시키는 고리대금업, 거리를 잠식하는 마약 밀매, 상점을 파괴하지 않는 대가로 상인들이 돈을 지불하는 보호세 명목의 갈취, 그리고 탐욕과 폭력에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작동하는 수십 개의 다른 범죄 사업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세상에서 남자가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존경, 그가 지나갈 때 남자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그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권력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저택, 비싼 차, 고급 옷, 별처럼 빛나는 보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폭력과 야망의 층 아래 묻어두고 억누르고 무시하는 법을 배운 공허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밤마다 그를 깨우는 공허함이었고 이 모든 부와 권력, 이 모든 어둠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드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뉴욕의 거리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5살 때 아버지가 사라졌고 어머니 홀로 그를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배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적은 돈을 벌었고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 항상 고군분투했습니다. 마이클은 멍이 들고 옷이 찢어지고 울어서 눈이 충혈된 채 집에 돌아오는 어머니를 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이클은 알았습니다. 배에 있는 남자들이 그녀를 만지고 학대하고 마치 소유물처럼 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이클은 그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어떤 여자라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바의 한 손님이 그녀를 너무 심하게 구타해서 그녀는 상처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거리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바에 들어가 맨손으로 그 남자를 죽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침묵 속에 지켜보는 가운데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아무도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이클 베네데티가 태어났습니다. 소년으로서가 아니라 살인자로서 다시는 어둠이 승리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맹세한 남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마이클은 마피아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빠르고 영리했으며 필요할 때는 잔인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죽였습니다. 죄책감 없이 훔쳤습니다. 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친구들과 그보다 더 강력한 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 제거하며 천천히 체계적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35살에 그는 뉴욕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은 그의 인간성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후회를 느끼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너무 많이 훔쳐서 정직이 무엇인지 잊었습니다.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해서 진실을 말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러던 10월의 어느 밤 사창가와 인신매매당하는 소녀들, 매일 구타당하고 강간당하는 레이첼에 대한 소식을 전한 프랭키의 전화를 받았을 때 마이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였습니다. 어둠의 층 아래 묻혀있던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간성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여자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레드 훅에 버려진 창고에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50명의 암살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이클을 위해 살인할 50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손에 들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침묵 속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클은 나무 상자 위에 올라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습니다. 너희 모두 내가 누군지 알지? 마이클이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제국을 건설했다는 걸 알 거야. 내가 이 도시를 지배한다는 걸 알지. 내가 뉴욕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걸 알 거야.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돈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권력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무고함을 위해 싸울 것이다. 납치당하고 강간당하고 고문당한 소녀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빈센트 카루소는 여자들을 인신매매하고 있다. 성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사창가로 들어가 그녀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막으려는 놈은 모조리 죽일 것이다. 아무도 살려보내지 않는다. 아무도. 윌리엄스버그의 그 건물 주변 도로를 전부 차단해. 적어도 1시간 동안은 경찰이 그곳에 얼씬도 못하게 해. 할 수 있겠나? 형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오래전부터 진정한 힘은 무기와 폭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심어두는 것, 빚을 진 사람들,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부하들이 윌리엄스버그의 건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광경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창가는 윌리엄스버그의 5층 건물에 있었고 더 벨벳 룸이라는 부티크 호텔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부하들은 전조등도 사이렌도 없이 검은 밴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 무기를 들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내렸습니다. 마이클은 마치 그곳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리셉션에 있던 흉터 투성이 얼굴의 거구의 보안 요원은 전화기에 손을 뻗을 새도 없이 개머리판에 맞아 기절했습니다. 즉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자들의 비명, 도망치는 남자들, 복대 울려 퍼지는 총성. 마이클은 권총을 앞세우고 위협을 찾아 눈을 번뜩이며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습니다. 2층에서 그는 호텔방 창문으로 탈출하려는 빈센트 카루소를 발견했습니다. 빈센트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회색 머리에 거리의 삶으로 다져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마이클의 라이벌이었으며 항상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 했고 마이클의 권위에 도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빈센트가 이렇게 타락한 짓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그의 발목을 잡아 방 안으로 세게 끌어당겼고 빈센트는 창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가 일어나려 하고 싸우려 하고 도망치려 애쓰는 동안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마이클 베네데티, 빈센트가 바닥에 피를 뱉으며 말했습니다. 넌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넌 아주 강력한 사람들을 건드리고 있어. 널 죽일 사람들 말이야.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죽일 사람들이라고. 마이클은 빈센트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야기한 남자를 내려다보며 거의 만져질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저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뿐이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는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건물을 울렸습니다. 빈센트는 바닥에 쓰러져 죽었고 그의 피가 방의 흰 카펫을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마다 뒤지며 사슬에 묶여 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멍과 상처로 뒤덮인 소녀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중 일부는 마이클을 보고 또 다른 손님이라고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영혼이 뽑혀나간 것처럼 텅 빈 눈으로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담요로 감싸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곳에서 그의 부하들이 소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벤에 태웠습니다. 3층에서 마이클은 다른 소녀들과는 다른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방 안, 쇠로 된 침대에 강철 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학대의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고 멍은 여러 치유 단계에 있었으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를 담은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맑은 날의 하늘처럼 파란 그녀의 눈에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19살이었지만 평생의 고통을 겪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이첼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방에 들어갔을 때 레이첼은 또 다른 손님, 자신을 학대하러 온 또 다른 남자라고 생각하고 공포에 질린 원초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이클은 총을 내리고 두 손을 들어 자신이 위협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마이클이야. 그가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널 여기서 데리고 나가려고 왔어. 넌 이제 안전해. 아무도 다시는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약속해. 레이첼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방 구석으로 물러나 몸을 떨었습니다. 마이클은 마치 상처 입은 동물에게 다가가듯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칼로 사슬을 끊고 부드러운 담요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안전해. 그가 반복해서 말했고 레이첼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어쩌면 아주 어쩌면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그녀를 안아들고 건물 밖으로 밤의 안전함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안에서 계속 싸우며 빈센트의 남은 부하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프랭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스, 해냈습니다. 프랭키가 말했습니다. 소녀들은 모두 해방되었습니다. 빈센트의 부하들은 모두 제거됐습니다. 우리 쪽 사람 3명을 잃었지만 성공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팔에 안겨 잠든 레이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침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 그 사창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올 때는 뭔가 다른 존재가 되어 나왔습니다. 폭력과 권력 이외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마이클은 레이첼을 맨해튼의 안전한 아파트로 데려갔지만 그가 그녀를 돌보는 동안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은 누군가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레이첼을 이런 상황을 위해 유지해 오던 맨해튼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그 아파트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과 값비싼 가구, 사람이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에게 그곳은 궁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안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마이클은 최고의 의사, 최고의 심리학자, 최고의 간호사들을 고용했습니다. 레이첼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감염, 심각한 영양실조, 신체적 및 심리적 외상을 입었고 치유되는데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랐습니다. 마이클은 매일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꽃을 가져왔습니다.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결코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겁주게 할 만한 방식으로는 절대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존재했고 한결같았으며 안전했습니다. 마치 마이클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죽음, 폭력, 탐욕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 돌봄, 보호, 사랑과 관련된 목적 말입니다. 몇 주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레이첼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멍은 점차 사라지고 그녀의 생존 이야기를 담은 흉터만 남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그녀는 더 잘 먹기 시작했고 살이 붙었고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상처는 신체적인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레이첼은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그녀는 땀에 흠뻑 젖어 심장이 요동치는 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마이클은 그녀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아무도 다시는 그녀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레이첼은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범죄자나 마피아 보스가 아니라 천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그녀는 다시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날마다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보았고 레이첼의 미소를 볼 때마다 지난 몇 년 동안 느꼈던 것보다 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어둠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맨해튼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레이첼이 마이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를 만진 것은 처음이었고 신체 접촉을 먼저 시작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약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구해질 가치가 있다고 믿어줘서 고마워요. 마이클은 마치 그녀가 유리로 만들어져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항상 그럴 가치가 있었어, 레이첼. 그가 말했습니다. 그 어두운 방에서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난 네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 네가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걸.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걸. 넌 내가 구한 단순한 소녀가 아니야. 넌 내가 아직 희망을 품고 있는 이유야. 내가 이 세상에 아직 선함이 있다고 믿는 이유야. 내가 아직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이유야. 그녀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다시 미소 짓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이클의 귀에 음악 같았고 그의 삶에 빠져있던 교향곡 같았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와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피아와 폭력,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을 규정해온 모든 것에서 벗어난 미래를. 그는
부관들과 제국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부하 중 한 명인 토니 루소가 통제권을 맡기를 원했습니다. 토니는 충성스럽고 똑똑하며 필요할 때는 잔인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물러나는 동안 토니가 제국을 하나로 묶어둘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직 내에 정보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빈센트의 형인 마르코 카루소가 몇 년 전 유용하게 쓰일 순간을 기다리며 심어놓은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항상 나쁜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까마귀라고 불렸습니다. 까마귀는 마이클이 마피아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까마귀는 마이클이 레이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즉시 마르코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마르코 카루소는 마이클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이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마르코 카루소는 빈센트 카루소의 형이었습니다. 그 역시 마이클처럼 뉴욕의 거리에서 자랐고 도시 반대편에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마이클이 동생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경로였습니다. 마르코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그는 마이클이 자신이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구한 소녀 레이첼이 복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마르코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하들, 암살자들,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50명, 어쩌면 그 이상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무기, 돈, 인맥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클 베네데티를 파멸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하고 싶었습니다. 마이클이 고통받기를 원했습니다. 마이클이 자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레이첼을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르코가 공격하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이클은 레이첼과의 미래를 계획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는 부관들과 제국 이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토니 루소가 통제권을 맡기를 원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물러나는 동안 토니가 제국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밤 마이클은 부관들과 회의를 하며 사업과 권력 이양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이 그날을 위해 빌린 맨해튼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아파트 집에 머물며 대학 기말고사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하 2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마이클이 자신의 목숨만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이 그들을 신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이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었는데 숨을 헐떡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보스, 놈들이 레이첼을 데려갔습니다. 마르코 카루소와 그놈 부하들입니다. 아파트에서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경호원 2명은 죽었습니다. 놈들이 보스가 2시간 안에 스태튼 아일랜드 항구로 나와 놈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30분마다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씩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레이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쌓아온 모든 것,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파괴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부관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의는 끝났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면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토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지휘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이 식당에서 나가지 마라. 마이클은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고 부하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방탄 처리된 검은색 메르세데스에 올라타 스태튼 아일랜드 항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밤의 스태튼 아일랜드 항구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버려진 창고들, 녹슨 배들,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무장하고 전쟁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달빛에만 의지해 밝혀진 큰 창고를 보았습니다. 그 주위에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적어도 40명을 세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안전거리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발목에 권총을, 재킷에 칼을, 주머니에 수류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적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마이클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르코 카루소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르코는 42살의 남자로 검은 머리에 거리의 삶으로 다져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과 팔, 손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사였고 마이클만큼이나 많은 사람을 죽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레이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머리에 총이 겨눠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부은 상태였고 눈은 울음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구타를 당한 상태였다. 마이클은 거의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마이클 베네데티, 마르코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창고에 메아리 쳤다. 드디어 만났군. 네가 내 동생을 죽였어. 개처럼 죽였지. 이제 네가 대가를 치러야 할 차례야. 마이클은 천천히 마르코를 향해 걸어갔다. 손은 여전히 들어 올린 상태였다. 마르코, 그녀를 놓아줘. 내 문제는 나와 함께야. 그녀와는 아니라고. 그녀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녀는 무고해. 그녀를 놓아주고 우리 둘이서 해결하자. 마르코가 웃었다. 잔인하고 공허한 웃음소리가 창고에 메아리 쳤다. 무고하다고? 그녀가 네가 내 동생을 죽인 이유야. 네가 여기 있는 이유지. 네가 고통받을 이유고. 너는 그녀가 죽는 걸 볼 거야, 마이클. 내 동생이 고통받았듯이 그녀가 고통받는 걸 볼 거라고. 그리고 너도 죽을 거야. 천천히, 고통스럽게. 내가 허락하기 전에 죽음을 애원하게 될 거야. 마이클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안 돼. 그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만약 네가 그렇게 하면 이 창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테니까. 너를 죽일 거야. 그리고 천천히 할 거야. 네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겠어. 마르코가 부하 중 하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하가 총을 들고 마이클을 겨눴다. 하지만 마이클이 더 빨랐다. 그는 발목에서 권총을 뽑아 그 부하가 반가쇠를 당기기 전에 쏘았다. 총소리가 창고에 메아리 쳤다. 그 부하가 바닥에 쓰러져 죽었다. 혼란이 터졌다. 총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이클의 부하들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방역을 가했다. 그것은 작은 전쟁이었고 생사를 건 전투였다. 마이클은 레이첼을 향해 달려갔다. 총알을 피하며 훈련된 암살자처럼 정확하게 몸을 움직였다. 한 발의 총알이 그의 머리 근처를 스쳤다. 또 다른 총알이 그의 어깨를 맞췄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레이첼이 모든 것이었다. 마이클은 레이첼에게 도달해 그녀를 금속 상자 더미 뒤로 끌어당겼다. 여기 있어. 그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기서 나오지 마. 내가 돌아올게. 약속해. 레이첼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마이클, 가지마. 제발 가지마. 그들이 너를 죽일 거야. 마이클은 그녀의 푸른 눈, 자신을 구원해준 그 눈을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레이첼. 이제 살 이유가 있으니까. 너라는 이유가 있잖아. 마이클이 일어나 싸움을 계속했다. 그는 1명 대 12명이었지만 그는 마이클 베네데티였다. 그는 전설이었다. 그는 인간 형태의 죽음이었다. 하나씩 마르코의 부하들이 쓰러졌다. 일부는 마이클의 부하들에게 죽었고 나머지는 마이클 본인에게 죽었다. 마이클은 유령처럼 창고를 움직이며 치명적인 정확도로 권총을 쏘았다. 그는 탄약을 낭비하지 않았다. 모든 총알이 명중이었고
모든 명중이 죽음이었다. 마르코가 도망치려 했다. 창고 뒤쪽 문을 향해 달렸다. 마이클이 그를 쫓았고 그의 발소리가 장소에 내려앉은 침묵에 메아리쳤다. 그는 마르코에게 도달해 벽에 세게 던졌다. 그 충격으로 마르코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마이클은 그를 죽일 수 있었다. 머리에 총알을 박아 모든 걸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마르코가 고통받기를 원했다. 마르코가 감옥 독방에서 깨어나 자신이 졌다는 걸 알기를 원했다. 마이클이 이겼다는 걸 알기를. 마이클이 레이첼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떨고 있었고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를 팔로 안아들어 창고 밖으로 밤에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의 부하들이 주변을 둘러싸 보호 진영을 형성했다. 보스, 우리가 해냈습니다. 프랭키가 갑자기 나타나며 말했다. 마르코의 모든 부하들이 제거됐어요. 우리는 5명을 잃었지만 해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실에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레이첼이 안전하다는 것뿐이었다. 마이클이 레이첼을 안고 차로 향할 때 모든 걸 다시 바꿀 일이 일어났다. 마이클이 레이첼을 안고 차를 향해 걸어갈 때 마르코의 마지막 부하 하나가 그림자 속에서 나왔다. 마이클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자였다. 전투 내내 상자 더미 뒤에 숨어 있던 남자였다. 그의 손에 총이 있었고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마이클은 이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았다. 그 남자가 총을 들고 올리는 걸 보았다. 반가쇠에 손가락이 가는 걸 보았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걸 보았다. 그리고 마이클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남자가 할 유일한 일을 했다. 그는 레이첼과 총알 사이에 몸을 던졌다. 총소리가 밤에 울려 퍼졌다. 마이클은 충격을 느꼈다. 가슴에 타는 듯한 고통을. 그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레이첼을 아는 채 차를 향해 계속 걸었다. 그의 피가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레이첼이 비명을 지르며 그의 팔에서 내려내려고 애썼다. 그를 도우려고. 마이클, 안 돼. 총에 맞았어. 총에 맞았어. 마이클은 그냥 계속 걸었다. 그의 부하들이 즉시 그 총격자를 죽였지만 이미 늦었다. 마이클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의 생명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나가고 있었다. 마이클은 레이첼을 차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도 뒤에 탔다. 운전해, 프랭키에게 명령했다. 프랭키는 운전석에 있었다. 병원으로, 빨리. 프랭키가 엑셀을 밟자 차가 밤속으로 질주했다. 마이클은 뒷좌석에 누워 머리를 레이첼의 무릎에 올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그가 괜찮아질 거라고, 살아남을 거라고, 함께 미래를 가질 거라고. 나는 괜찮을 거야. 마이클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안전할 거라고 약속했어. 그리고 너는 안전해. 항상 그럴 거야. 레이첼이 울며 몸을 떨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녀가 울었다. 마이클, 나를 버리지 마. 안 돼. 너가 필요해. 사랑해. 마이클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었다. 나도 사랑해, 레이첼. 항상 사랑할 거야. 내가 죽어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영원히 살 거야. 마이클은 뉴욕의 가장 은밀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마이클이 그런 상황을 위해 몇 년 전에 돈을 준 병원이었다.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그를 수술했다. 총알이 심장 근처를 지나갔지만 마치지는 않았다. 왼쪽 폐를 손상시켰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마이클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옆 의자에서 잠든 레이첼이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마이클은 천천히 회복되었다. 몇 주가 걸렸다. 몇 달이 걸렸다. 하지만 그는 회복되었다. 그동안 레이첼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가 그를 먹여주었다. 걸을 수 있게 도왔다.
항구에서의 그 밤에 대한 악몽이 있을 때 위로했다. 그리고 마이클도 그녀의 트라우마에서 회복되도록 도왔다. 그들은 서로를 치유했다. 서로를 구원했다. 3개월 후 마이클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몇 달 동안 계획해온 결정을 내렸다. 그는 마피아를 떠나고 있었다. 모든 걸 뒤에 남기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가장 신뢰하는 부관들에게 분배되었다. 그의 사업들은 매각되거나 이전되었다. 뉴욕에서 가장 두려운 남자 마이클 베네데티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레이첼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그의 부관들을 사무실에 모았다. 너희 모두 알다시피 내가 떠난다. 그가 말했다. 토니 루소가 지휘를 맡을 거야. 그는 충성스럽고 똑똑하며 필요할 때 잔인해. 그는 제국을 유지할 거야. 너희는 나에게 하듯이 그에게 복종할 거다. 그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자는 나에게 답해야 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부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해했다. 마이클은 여러 세대 지속될 제국을 구축했다. 이제 다음 세대로 넘기는 중이었다. 마이클은 카지노 바, 보호 사업을 매각했다. 돈을 해외 계좌로 옮겼다. 그는 지도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아무도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걸 몰랐다. 마피아에서 멀리, 폭력에서 멀리, 오랫동안 그를 정의했던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어느 밤 마이클은 레이첼을 센트럴 파크로 데려갔다. 가을이었고 낙엽이 황금빛 눈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 즐겼다. 공원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 둘과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뿐이었다. 잔잔한 호수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이 멈췄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냈다. 레이첼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레이첼, 마이클이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나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구원한 만큼. 너는 삶의 권력, 돈, 폭력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보여줬지. 인간이 되는 게 뭔지. 나 같은 남자, 수많은 사람을 죽인 남자, 끔찍한 짓을 한 남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구원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너는 내 구원이야, 레이첼. 너는 내 살 이유야. 너는 내 미래야. 남은 삶을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매일 내 곁에서 깨어나고 싶어. 너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 이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진짜 삶을 너와 구축하고 싶어. 레이첼, 나와 결혼해 줄래? 레이첼도 무릎을 꿇고 마이클의 목에 팔을 둘렀다. 응, 그녀가 울며 말했다. 응, 남은 삶을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네 아내가 되고 싶어. 네 아이를 낳고 싶어. 너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 응, 마이클. 응. 마이클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였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고 그 순간 모든 게 의미 있었다. 모든 폭력, 모든 고통, 모든 어둠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이 키스로, 이 사랑으로. 그들은 3개월 후 맨해튼의 작은 예배당에서 사적인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다. 마이클은 완벽한 검은 정장을 입었다. 레이첼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흰 드레스를 입었다. 신부가 레이첼을 아내로 받아들이냐고 물었을 때 마이클은 예배당의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진실을 느낄 만큼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받아들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삶으로. 나는 그녀를 삶 자체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멀리, 마피아에서 멀리, 그들을 정의했던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코네티컷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집에는 큰 정원이 있었고 꽃과 과일 나무가 있었다. 일몰을 보며 앉을 수 있는 안뜰이 있었다. 친구들이 방문할 때 쓸 게스트룸이 있었다. 그리고 아직 비어 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아이 방이 있었다. 마이클은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지역 전체에서 유명해졌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준 레시피를 요리했다.
어머니가 죽기 전, 그가 마피아에 들어가기 전에 배운 레시피였다. 레스토랑 이름은 마마's 키친으로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집처럼 느끼기 위해 그곳에 갔다. 마이클은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했다. 그들의 이름, 좋아하는 주문,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억했다. 레스토랑은 음식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물론 훌륭했지만 마이클이 모든 요리에 사랑을 넣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레이첼은 대학으로 돌아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졸업했다. 그녀는 성매매 피해자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자신처럼 회복된 다른 소녀들을 도왔다. 그녀는 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매매된 소녀들이 삶을 재건하도록 돕는 단체였다. 피난처, 교육, 치료, 고용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되었고 무기력한 자들의 옹호자가 되었다. 그녀의 작업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다. 마이클과 레이첼은 두 아이를 낳았다. 소년 하나로 레이첼의 어린 시절 죽은 오빠를 기려 빈센트라고 이름 지었다. 그리고 소녀 하나로 마이클의 어머니를 기려 마리아라고 이름 지었다. 마이클은 아이들에게 어려울 때도 옳은 일을 하는 중요성을 가르쳤다. 진정한 힘은 총에서가 아니라 연민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쳤다. 삶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라는 걸 가르쳤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이클은 레이첼의 임에 키스하고 센트럴 파크 그 밤에 했던 바로 그 말을 속삭였다. 나를 구원해줘서 고마워.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줘서 고마워. 살 이유를 줘서 고마워. 매일 더 사랑해. 레이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먼저 나를 구원해줘서 고마워. 내 천사가 되어줘서 고마워. 내 집이 되어줘서 고마워. 나도 사랑해, 마이클. 항상 사랑할게. 그렇게 마이클 베네데티와 레이첼의 이야기는 범죄와 폭력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의 이야기였다.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였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비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가장 단단한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를 함께 봐줘서 고마워요. 이 내러티브를 사랑했다면 더 많은 범죄, 드라마, 로맨스 이야기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잠 못 이루게 할 이야기들입니다. 좋아요 클릭하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댓글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을 알려주세요.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어땠나요? 울었던 순간은 어땠나요? 나는 로즈 캐머론이고 매주 여러분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삶에 대한 관점을 바꿀 새로운 이야기로 여기 있을게요. 다음에 봐요.